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리나입니다. 새로운 2019년 증권시장이 열렸습니다. 2018년 작년 한 해를 증권시장이 최악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의견들도 많았지만 12월 31일 마지막 날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해도 함께 상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2019 기해년 첫 글로벌 슈퍼스탁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셧다운 전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차기 대선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2018년 뉴욕 증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랐던 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를 해보고요. 그렇다면 1월 전망은 어떤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1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게임 판호 발급을 재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실제로 이행을 하게 되면 정말 9개월 만인데요. 실제로 재개가 돼서 게임 업계에 수혜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난성에서 자유무역계좌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과연 이 자유무역계좌는 무엇이고 우리 투자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은 2018년도가 정말 몰락의 해였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지나간 것일 뿐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하잖아요. 2019년도 암호화폐 전망을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암호화폐 플랫폼인 벡트가 대규모 투자를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과연 이 벡트는 어떤 플랫폼이고 이 투자는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코너부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은 벌써부터 차기 대선 주자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가 관심을 집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이제 8년 만에 이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했죠. 장악을 했는데 이제 3일에 이제 개원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개원하는데 우리나라 시간 한 4일 정도 되겠네요. 동시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해가지고 뭐 일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제 개원하면 뭐 하원에서 뭐 당연히 멕시코 장벽안 부결하고 예산 빼버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하원 통과가 안 되면 일단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트럼프의 앙숙이라고 하죠. 지난번 미국 대선 때 트럼프의 저격수로 활동을 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 공식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상당히 제가 그거를 이제 생중계로 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분노에 찬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상당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내용은. 저는 상당히 좀 공감이 좀 많이 됐었고요. 일단 워런 같은 경우는 민주당 샌더스 상원하고 함께 민주당 진보 진영의 양대 산맥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미국 민주당 내에서 물론 미국 민주당이 진보이긴 하지만 극진보 흔히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극좌파라고 해. 좌파라고 해요, 좌파. 근데, 그냥 좀 좋은 용어로 좀 순화 좀 해볼게요. 근데 우리나라 좌파 거리는 사람들은 미국 민주당 보고 좌파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참 이상해.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일단은, 미국의, 민주당의 극좌파라고, 극진보죠, 극진보. 극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워런입니다. 그러니까 샌더스보다 더 극진보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억만장자들과 대기업들에 더 많은 파일을 이제 원하고 이제 더 많은 파일을 주게 되고 정치인들 동원해가지고 그 파일을 더 크게 자르겠다.
이제 부자 대기업 친화 정책을 트럼프가 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대립각을 지금 현재 출마 선언하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워런이 출마 선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 바이든이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 1위입니다. 지지율 1위고요. 조 바이든 부통령하고 그다음 버니 샌더스, 그다음에 베토 오르크 하원원하고 이분이 또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범민주당계 미국 범민주당계 이제 좀 대선 후보들인데 이 마이클 블룸버그 이분 참 특이합니다. 네, 원래 민주당이었는데 뉴욕 시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 블룸버그 통신 가지고 계시고 저도 증권사에 계실 때 불대리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블룸버그 터미너스 단말기를 상당히 많이 썼었는데 일단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그걸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뉴욕 시장은 이제 공화당으로 하셨어요. 네, 민주당 탈당하고 공화당을 했다가 다시 뉴욕 시장 중에 갑자기 공화당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지금 다시 또 민주당 오셨는데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일단 이분도 후보라서 이렇게 딱 몇 명을 딱 보니까 와 미국 민주당은 이렇게 대선 후보들만 해도 몇 명이 화려합니다. 일단 이런 화려한 몇 명원에서 과연 어떻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권까지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지금 현재 미국은 사실상 2019년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뭐가 시작되냐? 차기 대선에서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3월에 미국 의회가 개원을 하는데요. 셧다운 해결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 다수의 언론 그리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 같은 경우는 3일에 하원 개원일에 맞춰가지고 다수당이죠, 민주당이게 멕시코 장벽건설 예산을 완전히 빼버린 그런 패키지 지출 법안을 이제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그렇게 이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민주당 패키지 법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장벽 예산과 관련이 적은 이제 타부서 예산, 장벽 예산과 관련 없는 거, 멕시코 장벽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예산들 이번 회계연도 끝나는 9월 30일까지 일단 쭉 가고요. 그리고 장벽 예산과 관련 있는 국토안보부 예산만 셧다운을 좀 피하기 위해서 다음 달 8일까지 지원하는, 일단 다음 달 8일까지는 지원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 8일까지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버는 거죠. 단기 지출 법안하고 정상적인 이제 지출 법안을 좀 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셧다운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셧다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트럼프 정부하고 첨예하게 이제 장벽 예산 가지고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예산안까지 같이 발목을 잡고 있으면 민주당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스무스하게 넘기고 장벽 예산만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해 놓고 거기서 협상 봐서 못하면 그냥 날리는 그런 상황을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좀 시간을 좀 더 버는 일단 그런 형태를 좀 끌고 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협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으로 민주당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돌았을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다가 모든 콘크리트 벽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일에 개원해보면 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 민주당 안대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2월 8일 날 또 셧다운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계속 장기화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또 미국 증시를 볼 때 쟁점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이후부터 이어온 미국 증시의 랠리, 그러니까 S&P 500의 랠리가요. 2018년도에는 결국 6% 넘게 떨어지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요인들이 문제였을까요?
네, 일단 연초에 엄청난 랠리를 보였습니다. 일단 이 엄청난 랠리는 거의 이렇게 가다가 진짜 초호황이 오는 거 아닌가, 뭐 다들 초호황을 걱정할 정도로 연초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뭐 솔직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 차트인데요. 일단 2018년 차트를 보시면은 연초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급락.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시스템 물량 많이 나왔었죠. 이때 일정 부분 시스템 빅스 지수를 건들면서 그 빅스 지수에 반응한 시스템 청산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날이죠. 이날이 언제냐면 2월 5일이죠. 2월 5일날 이제 급락이 한번 쭉 장중 저가 5.4%까지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 좀 진정되고 쌍바닥 찍고 진정되면서 쭉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하면서 쭉 가다가 결국 지속적인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이제 심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 리스크가 이제 계속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들어가지고 4분기 이제 11월, 12월 들어가지고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분기에서 3분기 올랐고요.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계속 올랐고 그 다음에 딱 4분기 하락이 했는데 결국 한 해 전체를 다 하락시켜버린 그런 상황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번이 이런 상황은 처음이고요. 지수가 4분기 만에 14%나 급락을 했습니다. 4분기 동안만 14% 급락했는데 S&P 지수하고 다우 지수가 연간 지수가 6.2%, 5.2% 내렸고 나스닥 지수가 3.9%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만 이렇게 밀린 거냐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인 이제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미 달러 강세에 따른 다른 통화 약세 거기에 따른 이제 안 좋은 면들이 부각되면서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 여기가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이죠. 여기 무려 15%나 밀렸고요. 이머징 마켓을 벤치마크로 하는 최고의 지수라고 하는 MSCI 신흥국 시장 지수 EM 지수 같은 경우가 16% 하락.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유로스톡스 유럽 같은 경우도 브렉시트 관련한 논란이 계속 많으면서 2018년 동안 13%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거는 이 신흥국 플러스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으로 타격을 받았던 중국 같은 경우가 상해 경우도 25% 가까이 급락하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인이 되지 않나.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미 달러 강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전쟁의 심화. 이렇게, 이 두 요인이 상당히 많은 요인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 1월에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이슈나 혹은 뭐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3일에 미 하원이 개원을 합니다. 이 의회가 개원을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 멕시코 장벽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영국 브렉시트 의회 표결이 있습니다. 의회 표결이 있는데 지금 뭐 사실 여차여차해서 연기시킨 다음에 영국이 버티고 있는데 메이 총리가 계속 버티니까 현재 그 반대당이죠. 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빙이 메이 총리에게 불信결의안을 제출했어요. 불信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이 더 혼란스러울 거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날 14일날 의회 표결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거. 이루어진다 하면은 뭐 그냥 브렉시트예요. 브렉시트인데 노딜 브렉시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EU에서 이걸 받아줄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영국은 어떻게든 이걸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평행선이에요. 평행선이면 결국 파국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월 14일날 한번 이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연기를 하는 상황이 가지 않을까.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현재 영국 집권당은 그냥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야 되고 집권당이 물러나서 노동당이 이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인데 노동당이 정권을 잡는다 그래도 뭐 그렇게 장밋빛이지가 않습니다. 이 제러미 코빈 역시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극좌파거든요. 극좌파.
극좌파 성향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극좌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국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극진보 인사들 보면 좌파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참 이상한 습성인데,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 영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날, 하필 14일날 또 똑같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또 연설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코멘트를 보여줄지가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을 좀 바라보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분수령이 한 14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번 주랑 다음 주 일정 내에 좀 괜찮은 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긍정적인 일정으로 좀 볼게요. 7일에는 CES, 2019, CES 2019, 가전박람회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8일, 사실상 8일이죠. 8일에서 이제 10일인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제 5G나 뭐 이런 것들, 5G, 전기차 뭐 이렇게, 원래 가전박람회는 휴대폰 많이 했었거든요. 스마트폰 관련해서. 스마트폰 폴더블 폰 이슈는 거의 없고요, 지금. 아마 이거 자동차 박람회 돼버렸어요, 거의. 전기차 박람회가 돼버려서 거의 자동차 회사들밖에 거의 없는데, 일단은 이 부분 한번 CES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 다음 같은 날 벌어지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약바이오 쪽에서 최대 이슈입니다. 최대 행사니까 이 부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단기적으로는 브렉시트와 셧다운 이슈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달러 강세를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짙은 장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저희 해외 선물 지수 어떻게 노려보면 좋을까요? 크루드 같은 경우는 42.50 라인에서 저점을 잡았죠. 42.50 라인에서 저점을 잡은 상태고, 이 저점 잡은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착하는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44달러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이 라인에 안착을 해야 되죠. 안착을 하고 아직 상승 추세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44달러 지지를 하는지가 먼저예요.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가 먼저. 이 부분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47.10이 여란이거든요. 47.10에서 이제 안착 후에 47.10으로 올라와 주고 여기서 놀고 있으면 그때부터 매수를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매수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아직도 하락 추세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매도한다 라는 생각으로 매도하시고, 주요 라인 47.10, 49.50 이 부분 좀 우리가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전환, 이제 상승으로 많이 전환이 됐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직도 52.15 라인, 52.15 라인 여기거든요. 52.15 라인 이상에서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우리가 이때부터 추세적 상방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강조를 드리고요. 올라오면 매도, 다만 47.10에 안착하면 짧은 매수 정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나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스닥 우리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나스닥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이제 5일보다는 그나마 반등세가 좀 더 좋았죠. 반등세가 좀 더 좋으니까 더 먹을 게 많이 없겠죠.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일단은 6,315포인트를 지지로 보고, 이 라인은 일단 지지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 라인 지지로 보고요. 매수 대응까지 6,435포인트. 요 라인, 바로 윗라인 짧습니다. 짧아요, 대신. 이 짧은 라인을 이제 매수 대응해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돌파시, 여기를 돌파하면 이 다음 라인이 좀 많이, 탄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라인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좀 따라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게 한 6,600포인트까지 되겠네요, 포인트. 자, 그리고, 6,315포인트 하에 가면, 이 라인을 하회하게 되면, 매수 대응은 좀 자제하시고, 관망하셔라. 매도 대응 따라가지 마시고요. 관망만 하셔라라고 얘기를 싶고, 6,090포인트까지는 그냥 계속 관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 신행위, 무인가 영업회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형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마감 시황부터 알아볼 텐데요. 현재 2일 상승 출발하면서 이미 출발한 상태입니다. 저희 오늘장도 함께 짚어볼까요? 일단은 뭐 오늘장 역시 뚜렷한 방향성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일단 추세가 완벽히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보다는 일단은 개별주 위주에 대한 움직임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제 상해 증시를 간단히 좀 복기를 하면 작년에 한 1년 동안 한 25%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2008년 이후에 최대 낙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차이나 이슈를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요 이슈가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랑 주식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이슈였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뭐 선전 성분 같은 경우에는 34% 그리고 창업한 같은 경우에는 28%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작년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어차피 뭐 작년은 지나간 일이고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 그거는 이제 경기에 대한 이슈들, 이러한 부분들과 무역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뭐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31일 날 중국 국가통행국에서 이제 뭐 PMI 발표한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뭐 긍정적인 시그널을 아직 찾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국제금융공사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국 증시가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외주 시장 리스크가 줄고 기회는 뭐 뚜렷해질 것이다. 뭐 이런 코멘트들을 하고 있고, 뭐 증시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시장 참여자들이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종목 위주로 시장을 접근을 하는 게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먼저 이제 뭐 시장 관련된 이슈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좀 코멘트를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실은 12월 말부터 쭉 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판호 발급 재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중국 판호가 드디어 열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게임주들이 뭐 지속적으로 좀 그러니까 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가장 큰 시장이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부분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중국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 이래서 이제 뭐 광전총국이라고도 이제 뭐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12월 그 온라인 게임 승인 정보를 이제 뭐 공개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판호를 다시 허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75일간 중단됐었던 판호이기 때문에 뭐 중국 자체의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국내 게임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오늘 뭐 국내 시장에서도 펄어비스나 뭐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확실히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는 충분히 중요한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개월 만에 판호가 제기가 된 건데요. 그런데 발급 대상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요? 네, 일단은 이번 판호 승인 게임은 총 80개로 이제 모바일 게임이 67개, 그다음에 웹 게임이 6개, 플레이스테이션, 그러니까 PS4 게임이 1개 정도 이제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중국 온라인 게임, 최근에 텐센트랑 모바일 게임, 뭐, 다크호스라고 불리지는 네이디즈 게임은 하나도 이제 이름을 올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번에 안 올렸다고 해서 얘네들을 막아놓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미 이들 게임의 판호는, 19일날, 작년 12월 19일날 이미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뭐, 여기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9개월 만에 이제 재개된 판호 발급 대상은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관리감독 당국이, 이쪽 중소기업 쪽을 좀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쪽의 게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국내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연초 효과와 맞물려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구예요. 자유무역 계좌가 도입된다는 소식인데 어떤 소식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은 하이난 자유무역 시험기구에서 자유무역 계좌를 통해서 외화거래의 취급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방의 하와이로 불리는 이제 하이난성 같은 경우 국제관광 허브로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의 플러스로 독립관세 구역으로 이제 만들려는 조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직접 투자 자본금 입금이랑 그다음에 자유환전, 자금 조달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가능해지면서 사실 중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상해 이러한 부분들의 이미지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하이난성도 좀 벤치마킹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중심으로 시장 자유경제 쪽에 대한 포커스를 좀 지속적으로 좀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하이난이 자유무역계좌를 도입하게 된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를 이제 벤치마킹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제 하이난성 전역을 FTZ, 그러니까 자유무역 시험기구 이제 지정하면서 여행이랑 서비스업, 하이테크 이쪽으로 해서 특화 자유무역으로 이제 성장시키겠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태평양이랑 그다음에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그러니까 상해가 아시아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이제 뭐 해안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었다면, 이 하이난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이랑 그다음에 남중국해 쪽으로 진출하려는 그러한 이제 포석이 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지리적 이점이랑 맞물리면서 이쪽 쪽을 또 다른 상해처럼 이제 키워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엿보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첫 번째 개장일인데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텐센트 홀딩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판호 재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중국 게임 시장은 성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판호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눌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14.000 위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350.000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300.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텐센트 홀딩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주 진행일,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슈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먼저 시세 분석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장 코인들은 대부분 초록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요 2%대 상승하면서 3,800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인데요. 4,000달러 밑으로 하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3,800달러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리플과 이더리움 역시 상승 중인데요. 비트코인 캐시는 상승폭이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현재는 6% 넘게 상승하면서 165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장에선 5위부터 10위까지에 있는 모든 코인들이 현재 상승 중인데요. 테더 역시 0.5% 상승하면서 1.02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간략하게 시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몰락의 한 해였는데요. 2018년도 주요 암호화폐가 70에서 90%나 폭락했다고요? 네, 이제 31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치세 기준으로 지금 올해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 약 70%에서 90%가량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가격 자체가 지난해 말에, 사실 지지난해죠, 정확히는. 이제 지난해 말에 1,865만 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전일장 기준으로 봤을 때 428만 원 정도로 지금 약 77% 정도 급감을 했고요. 지금 연중 증감률 자체는 12월 31일 자정과 이날 오전 9시 기준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계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연초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작년도 한 해 동안에 연초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다가 또 실질적으로 장이 CME 선물장이 오픈하고 나서 딱 1개월 정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래소 관련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었죠. 이때 이후부터 급락세를 타서 현재 시점까지 내려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발언 이후에 급격하게 식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약간의 혼선이 있긴 했지만 정부 입장은 강경하게 진행을 했고 이제 거래소 실명제를 내놓았었고요. 그래서 이 거래소 실명제가 난 이후부터 비트코인이 1,000만 원대가 무너지고 공격적으로 하락세가 나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일에는 이제 888만 원 들어서 지금 1,000만 원 밑돈 이후에 몇 차례 1,000만 원을 다시 넘어서기도 했는데 힘을 못 받고선 다시 400만 원대까지 급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000달러대 지지선이 굉장히 무너지고 나서 공격적인 하락세가 나왔던 만큼 사실 선물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라인이 6,000선이었습니다. 6,000선에 대한 지지였고 이게 굉장히 연중 관심사였는데 결국에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이 라인이 깨지고 나서 초급락세가 나오고 결국에는 시장에서도 ICO 관련 물량들도 추가적인 청산 물량들을 계속 쏟아냈던 상태였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2018년도의 변동은 김치 프리미엄과 강한 정부의 규제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밖에 다른 화폐들은 좀 어떤가요? 네, 일단 좀 요약을 드릴 부분이 사실 정부 규제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비트코인 시총의 빠짐 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부의 규제 혹은 이 하락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선물장이 먼저 진행을 해서 떨어뜨렸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선물장에서 도입이 되고 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 더 딜레이를 끌어서 좀 더 높은 가격을 유지했던 것일 뿐이지 사실 외국 거래소들은 이미 해당 라인 1,000만 원대를 돌파당해서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CME장과 거의 동일하게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 하락세 모멘텀을 거의 한 달가량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좀 지속을 시켜줬다. 우리나라만 좀 특이한 모멘텀이 나타났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다른 화폐들 보시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지난해 말 104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로 떨어지면서 85%가량으로 초급락세를 나타냈었고요. 연초 고점인 201만 원대 이 가격대를 비교하면은 지금 92.3%나 폭락을 했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그 시세의 딜레이를 한 달가량 끄잡던 만큼
사실상 고가에 몰리신 분들 대다수가 현물 물량들은 우리나라에서 고가에 몰려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외국에서 몰려있던 분들은 그냥 우리나라 거래소로 차익을 돌려서 거래소 암호화폐 송금을 통해서 환차익 실현을 해서 오히려 강한 수익을 끌어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거래자들한테 다 물량들을 또 넘기고 본인들은 환차익 실현을 해서 굉장히 고수익을 차익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냈었고요. 그래서 이 수익이 났던 만큼 외국인들이 가져갔던 만큼 오히려 우리나라 분들은 더 마이너스의 요인이 크게 부여가 됐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92.3%라는 수치가 실질적으로 계좌에 찍혀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마이너스 92.3%라는 수치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 더 한정된 큰 모멘텀이었다. 마이너스 모멘텀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2,685원에서 414원으로 84.6% 정도 하락을 했고 연초 고점 대비해서는 90.8%가량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2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반등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에 대한 청산 물량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매도로 강매도로 쭉 빼던 물량들을 비트코인 선물 그리고 이더리움 선물 쪽에서 또 청산 물량이 들어가면서 일시적인 반등 수치가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암호화폐들도 라이트코인도 88%, 전체적으로 다 80%에서 조금 낮은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오스, 사실상 이더리움에서 빠져나온 플랫폼 중에서 가장 성공한 플랫폼이라고 평가받는 이오스 같은 경우에만 약 70%의 하락률, 이 정도로 머물면서 사실상 나머지 비트코인 이외의 모멘텀도 역시 다 80% 이상의 강한 하락세를 보였고 이오스만 살아남았다. 이 정도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해 말에 비교해 보면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강한 한 5%에서 10% 정도 사이에 위치하는 강한 하락세가 나왔었다. 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장에 대해서 훑어본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투기 광풍이랑 맞물려서 이제 비익성적인 폭등 그리고 이에 대한 골이 깊었던 한 해였는데 일단 내년 시황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암호화폐가 지닌 기술적 부분에 따른 옥석 가리기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번에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STO, 사실상 자산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증권화된 코인이죠. 그래서 이 코인들 혹은 이제 사실 STO랑 거의 유사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같은 화폐들입니다. 사실 이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출시된 상품들이죠. 이것도 STO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런 코인들 위주로만 사실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다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초자산이랑 연동을 잘 해놓으면 잘 해놓을수록 이 해당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수준의 기본적인 제재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락할 수 있는 제한선이 좀 걸려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모멘텀이 있는 만큼 하락세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플레이션 효과를 강하게 유지를 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시세 자체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들 한마디로 이제 통화 자체를 1대1로 달러 혹은 각국의 법정 통화와 연동해 놓은 스테이블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결제 사업 쪽의 유치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역시 하락세에는 일정 제한 수치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죠. 오늘 장에도 아까 지금 달러 대비해서 1.02달러 정도 위치해 있다. 좀 이렇게 앞에서 시황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 대부분의 법정 통화들도 역시나 일정 수치의 인덱스 이하로 잘 빠지질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장에도 97선, 96선 이 정도로 사실상 기축통화 약관 대비해서는 별 변동성이 없는 모멘텀 안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들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거래는 앞으로는 현물 자체에서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순수 사용 용도로 구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크게 씌워서 선물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인 현물 거래만으로도 하루 시세 변동폭이 크게는 20%, 30%까지도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품들이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변동폭이 해봤자 2%가 나더라도 많이 났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물장으로 돌려서 레버리지를 10배 이상 씌워서 선물장에서 변동성으로 20%에서 30%가량의 고변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좀 이런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들이 선물장에 상장했을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기관들의 트레이딩 물량을 끌어낼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의 암호화폐 플랫폼 벡트가요, 첫 투자 라운드를 마쳤다고요? 네, 일단 벡트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스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한마디로 이제 NYSE의 모회사죠. 이 회사의 지금 자회사로서 지금 투자 라운드를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해 12월 30일을 지금 12곳의 파트너부터 지금 11억 8,25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스턴 컨설팅 그룹, 그다음에 CMT 디지털, 그다음에 이글세븐, 갤럭시 디지털, 그리고 뭐 옐런 하워드 이렇게 좀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형 기관으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유닛 M12 이런 기관들이 지금 핀테크 유닛 페이유 이런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뭐 갤럭시 디지털 정도입니다.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에서 암호화폐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다음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3대 경영 컨설팅 기업이고요. 일단 이 기업들이 참여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업 모멘텀은 최상의 모멘텀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분석 기관으로서는 갤럭시 디지털, 그다음에 경영 컨설팅으로서는 보스턴 컨설팅, 그다음에 돈으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기술력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자금에 있어서 혹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은 경영에 있어서 어느 부분도 빠지지 않는 거래소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벡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청산 수탁 업무를 규제 틀 안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간단히 거래 청산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플로우 트레이더들이 기존의 아이스 거래소 혹은 뭐 CME 거래소에서 진행을 하던 플로우 트레이더들의 콜 기준 거래 진입 청산 이거를 진행을 한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관들의 거래 물량들을 본인들이 받아서 이제 뭐 블록들을 처리를 하고, 혹은 이제 블록들이 아니라 조금 더 작은 규모라도 본인들이 플로우 트레이드 차원에서 그냥 처리를 진행하는 이런 구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 뭐 스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드만삭스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업무죠. 본인들이 상품을 맡아두고, 암호화폐 상품을 맡아두고 이에 대해서 일정 자금을 받는, 한마디로 이제 위탁 자금에 대한 자금 프리미엄을 받는 이런 구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정적인 수익 사업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고, 청산 거래도 역시나 그냥 간단한 수수료 사업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기관들의 거래 물량들을 받아서 청산하고 진입시키는 이런 정도의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벡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 거래자들의 HTS 거래보다는 오히려 시장 거래자들의 대규모 거래건들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오프라인 장외 가격 형성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시세를 반대로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장외 가격이 최근에 얼마에 체결된지를 기준으로 시장 가격을 인증시키는 그런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랑 별개로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쪽이랑도 좀 긴밀히 협력을 했는데, 최근에 거래소 승인을 위해서 지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선물거래 출시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로 미룬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벡트가 오픈될 경우에 기존의 시장과는 좀 어떤 차이점이 생길까요? 일단 지금 모회사인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 거래소입니다. 사실상 아이스가 실질적으로 이 거래소를 오픈하게 되면은 기관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하더라도 전부 다 여기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이스를 중심으로 새롭게 현물 파생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기 같은 걸 보시면은 그냥 현물 거래소들 오픈되어 있는 뭐 크라켄이나 혹은 이제 비트파이넥스 같은 이제 소규모 거래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래소들 중심으로 해서 시세 가격을 중심으로 움직여주고, 이게 반대로 선물 시장에 오픈이 돼서 선물 시장에서 거래 물량이 늘어나니까 반대로 선물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구조가 됐죠. 문제는 현물 자체 거래량의 작은 거래소들을 기준으로 선물 시장을 오픈했을 경우에는 선물 자체가 굉장히 건수가 작기 때문에, 반대로 선물장들이 만약에 만기까지 도래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선물에서 현물로 차익 실현을 해야 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오일이나 대규모의 상품 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상품 자체가 부족해서
선물장의 물량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통화 같은 경우에는 장 전에, 만기 전에 미리 청산을, 강제 청산을 던져버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 강제 청산을 던질 때도 역시나 받아줄 수 있는 선물 물량들이 없다면은 굉장히 시세 변동폭이 커지면서 강제 청산 포지션에서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선물 거래를 할 때도 시장 기반 자체가 선물 기준이 약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를 해서 아이스가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오픈하게 될 경우에 사실상 나스닥의 제미니보다 더 인증 수단으로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물 상품들 대부분이 앞으로는 아이스 거래소 중심으로, 한마디로 이제 아이스의 자회사인 벡트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좀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나스닥의 제미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거래소 가격의 중심으로서 도래를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 시총 자체에서는 아이스가 더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벡트가 더 큰 매원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겠다. 좀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이 부분을 제외를 하고 파생 상품들 기준으로 좀 보자면은 최근에 선물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CME 상품을 연동을 해서 중개 형태로 HTS가 운영되던 것처럼 주요 암호화폐들 경우에는 이 아이스 거래소의 중개 플랫폼을 형태로 각국 거래소들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물 거래를 할 때도 CME 상품들을 끌어와서 그냥 단순히 HTS라는 중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각국의 거래소들 입장에서도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플랫폼 안에서 상품 거래를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스 거래소의 거래 물량들을 그대로 따와서 중개 플랫폼 형태로 거래를 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가능성이 높은 이유 자체는 시세 변동폭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일반 소형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들 트레이더들이 피해를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일단 시세 폭등을 펌핑질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세로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시세를 쫓아서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고가에 물려버릴 수가 있는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계산을 할 때는 역시나 아이스 거래소 중심으로 파생된 거래소들이 운영될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인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앙 운영기관 자체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기축통화급 암호화폐가 출시되고 그에 대한 선물 상품들이 출시되는 트랙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만큼 또 아이스의 추후 동향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저희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